일본 신사 중에는 한국을 무자비하게 침략한 장본인을 신처럼 모시는 신사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일본은 안중근이 처단한 인물인 이토 히로부미 또한 신처럼 모시는데요. 심지어는 일본 정치인들까지 역사를 왜곡하며 신사에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정말 모르는 걸까요? 이번 사연은 정말 특이한 사연인데요. 일본을 사랑해서 종교까지 버리고 온 이슬람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에서 온 이슬람교 여성 나디아라고 하는데요. 이란 같은 국가는 무슬림이라고 하는 종교가 널리 퍼져 있음을 아실 텐데요. 저 또한 이란에서 전통적인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어린 소녀일 뿐이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가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재미있게 보여더라고요. 페르시아 카펫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애니메이션 스토리가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을 선진국이라며 동경하게 되었죠. 애니메이션 속의 일본인은 늘 착했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세계 최고 국가라고 자부했죠. 애니메이션에 대한 사랑은 제가 살던 지역사회의 여자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슬람교가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란에서 제 또래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여성으로서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빨래나 음식 이런 걸 하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매력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게 이러한 진로가 흔치 않은 나라에서 이러한 꿈을 추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과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희 진로는 더 확실해졌죠. 그곳에는 제 동료들은 거의 없었고 이 분야의 여학생은 더더욱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제 결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제가 늘 동경했던 나라인 일본으로 건너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에게 일본은 애니메이션의 중심지이자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일본은 주로 불교를 믿는 국가였어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평생을 자란 제가 과연 일본에서 잘 적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저는 일본에 가면 저희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란 설렘에 이슬람 종교도 제치고 일본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그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반짝반짝한 거리, 네온사인, 끝없이 이어지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고요한 모스크와 정적이고 조용한 기도 소리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잘 적응하여 살 줄만 알았죠. 그러나 제가 상상했던 일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고요? 실은 처음 일본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늘 애니메이션에서 보았던 곳의 배경인 일본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이런 설렘은 사라지고 냉혹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멀리서 동경하던 일본은 제가 꿈꿔왔던 그런 따뜻한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일본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선진국이라고 광고하던 왜곡된 나라일 뿐이었어요. 제가 일본의 어느 유명 애니메이션 기획사에 취직할 때가 기억이 나네요. 저는 몇 달 동안 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다듬고 면접 질문까지 예상해가며 생각해놨죠. 심지어 애니메이션 쪽으로 경력이 꽤 쌓였어서 저는 분명 될 줄 기대했어요. 다행히도 1차 지원을 합격했고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군요. 숨을 가다듬고 면접장 문을 열었을 때 면접관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보게 되었죠. 면접관들은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국적을 물었고 제가 이란이라고 하자 한숨을 길게 쉬더라고요. 질문도 다 제 국적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란에서 온 거면 일본에서 적응 못하지 않나요? 이란에선 어땠죠? 등등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대답했지만 그들은 제 얼굴을 보기는커녕 제 머리와 목을 둘러싼 히잡만 유심히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이게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에요. 면접관들은 국적 질문만 대여섯 개 하더니 갑자기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안녕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개월간 준비했던 포트폴리오도 보지 않았고 또 제가 예상한 보통 면접 질문조차 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면접은 일본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가는 곳마다 히잡을 쓴 저를 쳐다보고 속삭이며 때로는 노골적인 차별을 하더라고요. 분명 이건 기분 탓이 아니었어요. 일본인들은 제가 히잡을 둘렀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해댔죠. 인식이 한참은 퇴보되고 뒤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본 지하철을 탈 때도 그랬어요. 그날 사람은 많았고 저는 운 좋게 자리에 앉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앉자 갑자기 옆에 있던 어느 일본인이 일어나서 저리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내리나 보다 싶었지만 그 이후로 제가 역에서 내릴 때까지도 그 누구도 제 옆에 앉기 싫어하더라고요. 마치 일본인은 저를 벌레 보는 양 비웃고 있었어요. 물론 이슬람 종교가 그렇게 시선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분명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종교를 떠나 이건 사람인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도 안 되어 이런 일본에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떠날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저 일본에서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오해와 편견의 벽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가 자주 먹던 할랄 음식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찾을 수 없었고 끝내 저는 용기를 내어 마트 직원에게 물어보았죠. 그러나 할랄 식품은 여기 안 판다면서 원하면 다시 이란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또 제가 살던 동네에서는 제가 지나가면 조용히 나누던 대화가 갑자기 멈추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그들만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를 불편하게 상기시키는 것 같았죠. 버스 안에서 있었던 일도 다소 문화 충격이었는데요. 호기심 많고 천진난만한 어린 소녀가 제 히잡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면서 소녀를 하지 말라는 듯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저를 뒤돌아보며 혼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큰 상처를 안겨주었죠. 일본에서는 자라나는 아이까지도 편견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차별도 그 무엇도 아니었어요. 바로 일본과 과거사, 특히 한국에 대한 일본의 관계였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그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저 이웃나라니까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러나 일본에서 직접 경험했던 건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일본에서 유명한 신사를 방문했어요. 많은 일본인들이 이미 모여있더군요. 남녀노소 말이에요. 신사에 대한 설명이 적혀있는 간판에는 그저 누구누구라는 이름만 적혀있었고 신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역사를 알고 싶어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일본어로 친히 역사에 관한 자료는 거의 나오지 않더군요. 저는 영어로 검색을 해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갔던 곳은 도요쿠니 신사였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조선인들의 귀와 코를 잘라내어 묻은 것을 참배하는 곳이더라고요. 심지어 그 옆에는 이총이 있었는데 그 땅 밑에는 아직까지도 조선인들의 귀와 코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무자비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그래놓고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많은 관광객들의 혼란을 사고 역사를 왜곡할 수가 있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슬람이었기에 신사를 찾아가긴 했지만 참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네요. 이 외에도 일본은 후진적인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자신의 역사를 인정하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만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도 말이에요. 그러던 중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일본의 여느 날과 다름없다고 생각하며 분주한 시장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취직이 안 되고 무시를 받는 일본에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암울하고 어두침침한 생각에 잠겼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제 생각을 깨뜨렸어요. 조롱이 섞인 한 일본 남자의 목소리가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한 일본 남성이 제 히잡의 시선을 고정하고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치마를 입고 히잡을 둘렀었었는데 그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격하게 분노하더라고요. 어디 감히 일본에서 히잡을 쓰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히잡을 쓸 거면 치마를 입지 말라는 이상한 논리를 시전하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충격이 제 안에서 씨름했어요. 저는 무서웠고 분노로 인해 목소리를 떨렸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주먹을 움켜쥐고 들어 올려 저를 똑바로 때리려고 하더군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이게 끝인 걸까? 여기 일본 시장 한가운데서 공격을 당하는 건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한국인 남성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와 괴한 사이에 서서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개입은 마치 방패와도 같아서 남성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유창한 일본어로 단호하면서도 절제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남성과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자가 깜짝 놀랄 정도로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눈앞에서 조용한 의지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낯선 남자가 일면식도 없는 저를 변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일본 남자는 머뭇거렸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던 그의 분노는 구멍난 풍선처럼 수축했어요. 그는 마지막 눈빛을 보내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듯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한국분은 이런 도움은 당연한 거라는 듯이 씩 웃어 보이더라고요. 시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상시의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뜻밖의 만남에서 제 구세주인 그 한국인 남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제 눈과 마주쳤고 저는 거기서 일본에서 익숙해져 있던 적대감과는 정반대되는 진정한 배려와 친절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그에게 왜 저를 도와주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했습니다. 그는 존중과 이해, 그리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 간의 공유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겪었던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 공감과 옳은 일을 옹호하는 것의 가치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이었지만 편견의 따끔함과 존중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히잡 때문에 종종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시장에서 걸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만남, 이 낯선 사람의 친절은 환멸의 바다에서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주었죠. 어쩌면 제 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꿈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한국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친절한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이 제 안의 호기심과 잘 알지 못하는 땅을 탐험하고 싶은 열망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여정이 일본과는 전혀 다른 세계, 제 영혼을 울리는 세계를 보여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의 활기찬 에너지였습니다. 거리에는 질서정연한 일본의 고요함과는 다른 활기가 넘쳤습니다. 밝은 네온사인 활기찬 수다, 전통과 현대, 건축물의 조화 등 감각의 향연이 저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일본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히잡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의 시선과 귓속말이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은 더 개방적이었고 호기심도 더 존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한국의 다이소를 가려고 길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보통 일본인들은 제가 히잡을 두르고 길을 물어보면 경계를 하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기 마련이었는데 한국에서 물어보자 젊은 사람들은 능숙한 영어를 하며 어디 있다고 잘 알려주었어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며 따라오라고 하며 길을 알려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히잡을 쓰든 안 쓰든 차별을 받지 않고 편안하게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첫 경험 중 하나는 재래시장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제 히잡을 보더라도 다른 한국인들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상인들의 반가운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제 식습관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상인이 한날에 적합한 간식을 준비해 주었을 때 큰 감동을 받았던 적도 있었죠. 이런 작은 친절이 일본에서 느꼈던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를 경외하게 만든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어디에나 있는 초고속 인터넷까지 과거를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나라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가 기억납니다. 청결함, 정시성, 시스템의 편리함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승객들의 예의와 규율이었습니다. 배려와 존중의 사회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또 지하철에서 제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누구의 옆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아무런 편견 없이 제 옆에 잘 앉았습니다. 벌레 취급하던 일본과는 완전 달랐죠. 또 한국인들은 오히려 먼저 제게 히잡과 저의 역사에 대해 궁금해했고 호기심을 가졌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한국의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부정과 불안감을 느꼈던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역사를 정직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전쟁 기념관 방문은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대한 헌사가 아니라 전쟁의 참혹함과 평화의 가치를 엄숙하게 상기시켜주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 대한 존중과 한국 민족들이 자신의 조상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개념은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한국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고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이었죠. 한국에 대한 존경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전통과 현대의 조화, 과거에 대한 부끄러움 없는 인정, 이 모든 것이 기술적인 측면뿐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 있어서도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제가 갈망하던 인정과 존중뿐만 아니라 삶과 꿈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발견했습니다. 외모와 편견보다 다양성과 재능을 중시하는 이 땅에서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제 꿈을 이루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일단 공고에 지원을 했고 마찬가지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히잡을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결국 쓰고 나갔습니다. 한국이라면 분명 이해해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예상대로 히잡을 장벽으로 여겼던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정중한 호기심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외모나 국적보다는 애니메이터로서의 기술과 경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면접은 신문이라기보다는 창의적인 토론에 가까웠어요. 제 애니메이션 기법, 스토리텔링 스타일, 이란 출신이 제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특히 제가 페르시아 예술의 요소를 애니메이션에 접목하는 방식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히잡을 쓴 외국인 여성이 아닌 독특한 목소리를 가진 예술가로서의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끼며 스튜디오를 나섰습니다. 저는 제 진면목과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대한 비전을 그들에게 보여줬으니까요. 종종 평가와 오해를 받았던 일본에서의 인터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실까요? 라는 말을 들으며 휴대폰을 들고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의구심, 도전이 그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활기찬 한국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존중해 주었고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애니메이터라는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저희 종교까지도 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드네요. 한국인은 미개하고 무력이 과해서 본인 것이 아닌 것까지 자기네 거라고 우겨. 그렇게 꼴사나운 종족은 처음 봤어. 한 일본인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일본 도쿄에서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이곳으로 이사 왔지만 도쿄는 저에게 그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현대적인 활기와 고대의 전통이 어우러진 이 도시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도쿄에 살면서 저는 일본 문화의 많은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일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법을 배웠고 일본 전통 의상도 입기 시작했죠. 친구들은 제가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이 되었다고 농담을 하곤 했어요. 하지만 도쿄에서의 생활에는 당시에는 완전히 알지 못했던 면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한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일본 미디어에 의해 세계관이 형성된 것이죠. 저도 모르게 이러한 고정관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미개하다든가 무력이 과해 남의 것까지 갈취하려고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제 생각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도쿄에서의 생활은 계속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영국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저희 사랑을 나누고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일본에 매료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런던의 모든 곳에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단편적으로만 듣던 K-팝 음악은 이제 라디오 방송국과 트렌디한 상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팝스타의 춤을 따라 추는 10대 청소년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한국 드라마는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대화 주제였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을 파는 식당이 영국 전통 음식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거리에도 생겨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기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중심의 세계를 떠나 런던에서 한류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을 공유하는 도시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도 모르게 편견을 갖고 있던 한국에 매료된 도시를 발견한 것이죠. 이 경험에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은 제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도쿄에서의 생활에 얽매여 전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놓친 것 같았고 세상에 대한 저의 이해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환경만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일본과의 인연이 갑자기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런던에서 일본 문화에 대한 저의 애정은 종종 오해를 받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일본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불편한 만남과 차별의 순간으로 이어졌고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마치 내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껴졌죠. 아이러니하게도 런던에 있을 때보다 낯선 도시 도쿄에 있을 때 더 집처럼 편안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질감은 어색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버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다른 문화를 탐구하고 이해하라고 격려하셨죠. 런던에서 한류 열풍을 목격하고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저에 대한 편견에 직면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의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생각이 틀렸던 걸까요? 한국 방문을 제안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생각했습니다. 제 편견에 도전하고 문화적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해야 했습니다.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저는 그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한국의 문화를 직접 보기로 결심하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수천 마일을 날아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성찰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설렘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인식에 도전하고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일부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첫날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서울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져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전통이 깃든 도시였습니다. 비행기가 내려 창밖을 바라보니 조용하고 정돈된 도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대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긴장된 기대감이 밀려왔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세월의 영향으로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던 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북적이는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시하기 어려운 따뜻하고 활기찬 공기가 느껴졌죠.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경복궁이었습니다. 고궁의 정각들을 돌아다니며 정교하게 설계된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일본 중심의 시각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도시의 중심부인 명동의 활기찬 거리로 향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판, 길거리 음식 냄새, 가게에서 울려 퍼지는 K-팝 음악 소리 등 감각의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처음 먹어본 저는 폭발적인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익숙한 일본 요리와는 전혀 달랐지만 그 자체로 맛있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서울에서의 경험은 제 선입견에 계속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의 모던함과 활기찬 에너지,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에 매료되었죠. 제가 만난 현지인들은 제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면서도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며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하고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젊음과 인디 음악으로 유명한 홍대의 활기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활기찬 야시장, 거리에서 펼쳐지는 즉흥 댄스 공연, 좁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등 이 모든 것이 서울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에서의 하루하루는 저의 근거 없는 편견을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고정관념을 넘어 다양성 속의 아름다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게 절실히 필요했던 겸손과 열린 마음가짐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 누워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직접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 선입견이 아닌 현실에 기반한 의견 형성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서울은 단순히 여행 중인 도시가 아니라 제 관점을 바꾸고 편견에 도전하는 장소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한국 문화의 중심을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고, 저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 중 하나는 대한민국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전시관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격동적인 역사에 대해 배우면서 한국인의 회복성과 강인함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이해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지 이전에 가졌던 편협한 시각을 뛰어넘어 극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또한 서울의 예술과 문화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는 국악으로 알려진 한국 전통 음악 공연에 참석했는데 흥겨운 선율과 리드미컬한 비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역사와 예술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공연이었고 제가 몰랐던 한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 거리를 거닐면서 저는 한국 도자기와 직물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한국의 풍부한 문화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는 축하하고 감상해야 할 가치가 있는 독특한 예술 형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음식 역시 즐거운 탐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삼계탕과 해물파전 같은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매 끼니마다 맛의 향연이 펼쳐졌고 한식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현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을 터뜨리며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교감의 순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시간이었고 한국인의 진정한 환대와 친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자기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물 위에서 춤추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조용한 시간을 통해 서울에서의 시간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편견으로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커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느낀 따뜻함과 관대함은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이미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는 전통 한복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의 전통 의상인 우아한 한복을 입어보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제 안에 변화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한복의 선명한 색감과 우아한 선은 한국 문화에 대한 감사와 존경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각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문한 장소나 맛본 음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어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대화, 북촌 한옥마을에서 만난 지역 장인들과의 대화, 택시 기사님과의 짧은 대화까지 이 모든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그 가치에 깊이 뿌리내린 한국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역 축제에 참석했다가 도시의 즐거운 에너지에 둘러싸인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음악, 웃음, 공동체 의식 등 모든 것이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울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의 측면에서도요. 저는 편견에 도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인간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국경과 편견을 초월한 연결성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여행의 끝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깊은 감사와 함께 약간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서울은 단순한 목적지를 넘어 제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2의 고향이 된 이 도시를 떠난다는 생각은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함께 깨달은 것은 서울에서 배운 교훈은 서울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함께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방성, 이해하려는 의지,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등은 일본과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가져갈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열린 마음, 더 수용적인 마음, 더 세상과 연결된 정신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한국에서의 깨달음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여러 가지 감정과 통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배운 것을 적용하고 싶었고, 제가 사랑하게 된 두 문화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일본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매장에는 제가 수년간 깊이 빠져들었던 일본 문화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일본 전통 상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 가게는 특히 일본 문화에 대한 깊은 민족적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 매장의 전통적인 측면과 일본 유산을 기념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제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고, 일본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초기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제 가게는 손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를 열렬히 지지해준 사람들, 애국심을 표방한 사람들이 도난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자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문화를 기념하려는 제 노력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민족주의와 애국심에 대한 저의 이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조국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면서도 그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진실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한국에서 겪었던 정직함과 친절함 사이의 대조는 극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의와 공동체 의식으로 저를 맞이해 주었고, 이는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사람들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개방적이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일본에서 마주했던 편협한 민족주의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지내면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K-팝부터 한국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 수출품은 전 세계에서 열광과 존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문화 경쟁에 임하는 한국인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일본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글로벌 문화의 풍성함에 기여하는 동료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태도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제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문화에 대한 보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접근 방식의 가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정중함, 친절함, 글로벌한 시각은 저희 기존 신념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 비즈니스와 개인 생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처한 현실을 직시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로 일본인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매장을 폐쇄하고 이번에는 한국인 관광객과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매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결정이 아니라 두 문화 사이에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개인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사업주가 아니라 문화 교류와 이해를 위한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제 가게는 일본과 한국 문화를 잇는 작은 상징이 되었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유산을 감상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저는 진실성, 개방성, 문화 감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문화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애국심 표현이 아니라 그 가치를 구현하는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본에서의 도전과 대조되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세계관을 재구성하고 문화 간 조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길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서울에서 일본으로 돌아온 것은 익숙한 세계에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았지만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때는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던 도쿄의 번화한 거리는 이제 제 마음속 공간을 서울에서의 추억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념품뿐만 아니라 변화된 마음가짐과 새로운 삶의 관점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본에 있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대화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제가 만난 따뜻한 사람들과 풍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 간극을 좁히고 싶었고 제가 믿었던 고정관념을 깨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과 수용성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질문하고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제 직업 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가게가 문화 교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한국 제품을 취급하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을 신중하게 큐레이팅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다양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한국 문화의 풍요로움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매장이 변화하면서 고객도 변화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은 물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현지인들도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에서는 일본어, 한국어, 영어가 섞인 대화가 오가며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작은 용광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관점의 변화가 이렇게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이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제 개인적인 삶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 제 경험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 교환 모임에 참여하여 한국어를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어나 일본어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교류는 단순히 언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은 제한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시간은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감과 이해에 대한 교훈을 얻었고 이 교훈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여정을 되돌아보면 성장과 변화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한국 문화에 대한 저희 관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과 그 안에서 제 위치를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주었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